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져왔어요. 제가 요즘 스푼 팟노블이라는 앱에서 오디오 소설을 즐겨 듣는데 그중에 듣다가 도저히 못 끊어서 여러분한테도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작품이 있거든요. 제목이 고아라고 무시했던 며느리, 시아버지 장례식 날 쫓아냈더니예요. 부모도 없이 자라서 평생 고아라고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시아버지 장례식 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집안 전 재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 며느리 손에 쥐어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스푼 팟노블은 한마디로 귀로 듣는 오디오 소설이에요. 편하게 틀어두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 며느리란 이름으로 살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그 모든 경력을 접고 시댁이 원하는 며느리의 모습으로 조용히 살아왔죠. 어찌 보면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정작 저는 그 생활이 참 고달팠습니다. 가족이란 굴레 안에 갇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만 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견디다 보면 언젠가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는 인내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참으면 참을수록 더 짓밟히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도 저에게는 다행히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라줬고 그 일을 겪으며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7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친척집을 전전했지만 그분들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보육원에까지 가게 됐죠. 거기서 생활하다 20살이 되어 사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버티며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 덕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해 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네요. 그곳에서 꽤 오랜 시간 일하며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처 손님으로 자주 마주치던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았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무역회사가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자회사였고 남편은 그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죠. 시아버지가 식품회사를 일구신 자수성가 사업가셨고 강남 한복판에 빌딩과 상가 그리고 큰 저택까지 가진 분이셨어요. 처음에 남편이 자기 집안 얘기를 꺼냈을 때 전 솔직히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부모도 없는 제가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환영받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끈질기게 절 설득했어요. 도아야, 우리 아버지도 혼자 맨손으로 지금의 성공을 일궈낸 분이라 너처럼 생활력 강한 애를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엄마나 형도 결국 다 받아들일 거고. 우리 엄마가 좀 별나시긴 한데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분이라 절대 너 힘들어지는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죠. 헌데 막상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의 태도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 큰 외삼촌 내외분께 부탁드려서 친정 부모 역할을 해주십사 어렵게 모셔갔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외삼촌 부부와 눈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내내 뚱하게 계시다 급기야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 탐탁치 않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제가 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며느리가 제대로 된 부모 밑에서 자란 애였으면 좋겠다는 게 욕심입니까? 그런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기분이 상한 외숙모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고 외삼촌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셨죠. 상견례 자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시더군요. 여보, 그만하지. 사돈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야. 내가 분명히 허락한다고 해서 만든 자리인데 당신이 이러면 난 뭐가 되나?
그러더니 외삼촌 내외분께 고개 숙여 사과하셨죠. 그런 시아버지가 결혼식 올리기 전날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서재로 데려가셨어요. 책장 가득 오래된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고 한쪽 벽면에 큰 금고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서재에서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아야, 앞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고생할 일 많을 거다. 너희 시어머니나 큰애 내외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언젠간 너도 알게 될 날이 올 거란다. 네, 아버님, 명심할게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널 지켜줄 수 없는 날이 오거든 내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 사람은 나랑 평생 같이 일해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언제든 널 도와줄 거다.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시아버지가 평소 마음에 품고 계시던 좌우명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아버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아가야,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네 뒤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말씀이 너무나 따뜻해서 그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에게 시아버지의 그 말씀은 마치 친정아버지가 결혼식 전에 딸에게 해주시는 당부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를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강남 대저택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만만치 않았어요. 아버님과 남편은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고 저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깎아내리셨거든요. 너 그 옷 어디서 산 거니? 우리 집안 며느리가 그런 싸구려 입고 다니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이래서 사람은 천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여유가 생기면 뭐래? 쓸 줄 모르는데. 이게 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다. 전 그런 시어머니의 핀잔에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앞으로 열심히 배워나갈게요. 그게 노력으로 될까 모르겠다만 그래도 지켜보마. 네, 어머님. 그런데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큰동서와 아주버님 부부는 더 노골적이었죠. 큰동서는 저를 마치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아주버님은 가끔 사람들 앞에서 절 칭찬하는 듯 하면서 깎아내리기도 했어요. 우리 재수 씨는 진짜 대단해.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아르바이트로 대학까지 나왔다니까? 근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돈 많이 벌려고 뭐 술 따르고 그런 건 아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집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주로 과외랑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아이, 그런 거에서 얼마나 번다고. 고생 많았겠네요. 내 동생 만난 게 재수씨 인생 최대 로또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허락했으니 우리 집에도 잘해야 하는 거 알죠? 그러면서 비웃듯이 말했지만 전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했죠. 어디 그뿐인가요? 명절이고 제사고 일은 제가 다 도맡아 하면서도 식탁에 앉을 때는 가장 끝자리, 그것도 시댁 식구들이 앉고 난 뒤에야 겨우 빈자리에 앉는 신세였습니다. 큰동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실에서 TV만 보는데도 늘 시어머니의 칭찬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어요. 우리 큰며느린 친정에서 워낙 교육 잘 받고 컸으니까 살림 안 해도 돼. 둘째 너는 친정에서 그런 걸 하나도 못 배웠으니까 지금이라도 배워야 하고. 그렇지?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에도 전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일했어요. 물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 속은 상했지만 가족들과 잘 지내는 게 시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은 가끔 저를 서재로 불러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곤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도아야, 넌 은행에 다녔으니 신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지. 이 신탁이라는 게 정말 묘한 거더라. 죽은 사람의 뜻을 산 사람한테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같거든.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신탁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조항이 있어서 잘 알아두고 이용하면 정말 유용한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역시 넌 잘 아는구나. 똑똑한 우리 며느리.
아버님은 제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형님 내외에게는 구박을 당했지만 아버님의 든든한 지원으로 몇 년간의 시간을 무사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시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평소에 지병이 있으시긴 했지만 관리를 잘 받고 계셨는데 입원까지 하실 만큼 갑작스럽게 상태가 안 좋아지셨죠. 몇 번이나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저희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마지막으로 정신이 맑으셨을 때 병원으로 절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에 조심스럽게 손짓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아야, 가까이 와봐라. 네, 아버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내가 널 생각하면 미안하고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얼른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잘 들어라. 언제든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다. 그리고 내가 늘 너한테 했던 말도 잊지 말아라. 나 없을 때 어려운 일 생기거든 꼭 내 변호사를 찾아가.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아버님이 왜 안 계세요? 금방 나으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가야, 내 말 잘 들어라. 정한이, 큰애는 말이다. 어려서부터 욕심이 너무 많아. 내가 없으면 분명히 너한테 해가 되는 짓을 할 거야. 그때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아버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 그 걱정은 그만하시고 건강부터 챙기세요. 하지만 그런 대화를 나눈 지 이틀 만에 아버님은 떠나버리셨습니다. 저는 황망하게 떠난 아버님의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죠. 이제 저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핑계로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받는 부당한 대우를 늘 모른 척했죠. 그래도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남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버님이라는 큰 산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신 뒤 저는 길 잃은 아이처럼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저와 사뭇 달랐습니다. 장례 첫날부터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내외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어요.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는 동안에도 아주버님이 자꾸 저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이듯 말했죠. 재수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형식적인 절차가 있어서. 형식적인 절차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정리해야 할 게 많네요. 재수씨도 서명할 게 좀 있어요. 아주버님, 그건 일단 장례부터 잘 모시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저를 빈소 복도로 불러 서류 봉투를 들이밀었어요. 큰 동서도 같이 거들더군요. 동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동서는 그냥 사인만 하면 돼. 그게 편하잖아? 네, 알겠어요, 형님. 근데 일단 나중에 해요. 전 어떻게든 그 자리는 피하고 싶어 대충 답하고 돌아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버님을 추모할 시간도 주지 않고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줄기차게 재산 얘기만 꺼내는 게 한없이 씁쓸하더군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버님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입꼬리 한쪽을 올리는 모습이 마치 당연한 일을 시키는 사람처럼 지나치게 당당했습니다. 재수씨, 이건 형식적인 절차라고 했잖아요. 얼른 사인만 하라고요. 형식적인 절차라는 게 어떤 건데요? 그게 상속 관련한 위임 동의서예요. 재수씨가 직접 일일이 나서서 처리하기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알아서 정리할 수 있게 위임만 해주면 돼요. 재수씨한테 갈 몫은 잘 챙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검은 상복을 벗은 지 채 하루도 안 된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 가운데 자리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그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혼자 그 맞은편 자리에 불편한 마음으로 앉았죠. 남편은 보이지 않더군요. 분명히 2층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한번 들리긴 했지만 금방 멈추곤 그뿐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찻잔을 받침대 위로 내려놓으며 언제나처럼 낮고 우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이 집에 계속 살려면 당연히 협조해야지. 그러고는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바라봤다기보다 제가 서류에 서명할지 안 할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서류를 내민 건 그때가 벌써 10번째였습니다. 결국 계속되는 압박을 이기지 못한 제가 억지로 펜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서류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도아 씨가 방금 그 서류를 받아든 참이죠? 근데 이게 그냥 상속 서류가 아니에요. 도아가 이걸 읽고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잠깐 실제 판노블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실게요. 같은 장면이 오디오로는 어떻게 살아나는지 느껴보세요. 도아는 서류를 받았다. 펜도 받았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장은 표지였다. 배우자 권리 포기 및 신탁관리 동의 해지 확인. 두 번째 장은 자산 목록. 강남대로변 임대빌딩 성문푸드 지분 18%. 세 번째 장 하단. 손가락이 멈췄다. 위임 범위 조항. 17번째 항목. 문장은 길었고 조사는 정확했으며 법률 용어는 빈틈이 없었다. 그러나 외환은행 신탁센터에서 6년을 일한 손가락은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은 빌딩 한 채와 지분을 정리하는 게 아니었다. 성문푸드 운영 의사결정 위임권을 통째로 이전하는 구조였다. 지분이 아니라 회사였다. 회사 전체. 어떠셨어요?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앱을 깔면 슈퍼까지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회차도 한 편에 100원이라 부담 없어요. 출퇴근길이든 일하면서든 그냥 틀어두기 좋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꼭 무료 혜택 받아가세요. 자, 다시 도아 이야기로 가볼게요. 첫 장은 그저 표지였고 두 번째 장에는 자산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강남 빌딩, 상가 2곳, 시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식품회사 지분 18%까지요.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 위임 범위 조항을 읽어 내려가던 제 손가락이 17번째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전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읽었어요. 문장이 길고 복잡한 법률 용어로 꽉 차 있어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은행에서 오랜 시간 일한 저는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보이더라고요. 그건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식품회사 운영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권을 통째로 아주버님에게 넘기는 구조였죠. 지분 18%만 넘기는 게 아니라 그 지분을 발판으로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만드는 함정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큰아주버님 한 사람이 독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때 저를 바라보던 큰동서가 여유있고 고상한 말투로 묻더라고요. 동서, 다 읽었어? 이 정도 서류쯤은 금방 읽고 이해할 수 있겠지? 마치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서류를 본다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전 잠시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절 차갑게 응시하고 계셨죠. 둘째, 넌 그냥 사인만 해. 나머지는 큰애가 다 알아서 한다잖니? 그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은 아주버님이 볼펜을 제 앞으로 슬쩍 밀었어요. 저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라.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전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볼펜을 천천히 내려놓고 단호한 말투로 말했어요. 전 서명할 수 없어요. 순간 거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찻잔을 잡으려던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큰동서 역시 미간에 주름을 만들며 절 빤히 노려봤어요. 아주버님도 입꼬리에 걸려있던 옅은 미소를 지우고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재수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만큼 긴장했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서류는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권을 넘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재수 씨가 무슨 변호사라도 돼요? 가족을 왜 그렇게 의심해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거죠. 결혼 전에 은행 다닐 때 이런 서류를 많이 접했어요. 이 정도 서류는 한눈에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셨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이게 어디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게 아는 척 나서? 우리 정한이가 고작 너 같은 거 속이려고 이런 것까지 만들었겠어?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편하라고 하는 일이잖아. 그래도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전 이 서류에 서명 못해요.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산은 유언장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게 맞아요. 변호사 입회 하에 정식으로 진행해야죠. 그래, 너 말 잘했다. 우리 정한이가 바로 그 변호사 아니냐? 그러니 다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정한이가 변호사인데 무슨 변호사가 또 필요하냔 말이야? 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따지듯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명확하게 분리해서 진행해야죠. 아주버님은 이해 당사자잖아요. 이해 당사자가 변호를 겸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그 말에 큰동서의 얼굴이 단박에 굳어졌어요. 아주버님은 입술을 깨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절 노려보시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고는 주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사님을 향해 소리치셨죠. 최 기사, 둘째 짐 좀 내다 놔. 너무나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차 한 잔을 권하듯 덤덤한 말투였지만 전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잠시 후 운전기사님이 2층으로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캐리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긴? 서명 안 할 거면 이 집에 있을 자격도 없는 거지. 너 같은 부모도 없는 거 걷어준 걸 감사한 줄 알아야지. 어디 시어미 앞에서 큰 소리를 쳐. 우리 집안에 도움 안 되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 나가라뇨? 못 들었어? 너 같은 거 더는 며느리라고 봐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하지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절 노려보는 시댁 식구들을 한번 둘러본 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2층 계단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제가 궁지에 몰리는 동안에도 내내 모른 척하던 남편이었죠. 그런데 그 급박한 순간에도 남편은 역시나 숨죽이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거죠. 원래 갈등이나 다툼을 싫어하는 유약한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나 큰 실망감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래도 몇 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끝내 저를 위해 한마디 말도 보태지 못한다는 사실이 시댁에서 쫓겨나야 하는 현실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님이 현관 앞에 가져다 두신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면서도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를 향해 냉정한 한마디를 던지셨죠. 너 이렇게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원래 우리 집안에 한 번 찍힌 사람은 어디서도 살아남기 힘들어. 정한이가 변호사라는 거 잊지 않았지? 너같이 보잘것없는 고아 하나 따위 짓밟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각오해. 하지만 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데 제가 문 밖으로 나서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등 뒤에서 잠금 장치까지 걸며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집에서 한번 나간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더군요. 직장까지 그만두고 몇 년을 헌신하며 살았던 집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내쳐진 겁니다. 저는 캐리어를 세우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내려와 그런 저를 감싸줬지만 마음이 추워서인지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발걸음을 옮겨 육중한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골목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웃집 가사도우미가 장바구니를 손에 든 채 절 바라보더군요. 전 그 사람이 입 가볍기로 소문난 여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 도우미한테 들켰으니 온 동네에 제가 짐까지 들고 집을 나왔다는 게 알려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거든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일단 가까운 카페로 들어가 시아버지가 몇 번이나 당부하신 대로 변호사님께 연락드릴 방법을 고민했어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아버님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도 전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를 묻는 아버님 담당 변호사였죠. 전 그 번호로 곧장 전화를 걸어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받은 뒤 택시를 잡아탔어요. 가는 내내 긴장으로 땀이나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뭘 준비해 두셨길래 변호사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건지도 궁금했죠. 하지만 그 순간엔 단순한 궁금증보다도 시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진심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저를 부탁하고 떠나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직접 만난 변호사님은 50대 후반의 점잖은 분이셨어요. 사무실로 들어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아 씨가 그 집에서 쫓기듯 나오셨다는 걸 운전기사님께 전해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저에게 보고하도록 미리 운전기사님께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네? 그럼 최 기사님이 제가 집에서 나간 걸 변호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변호사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두툼한 파일 한 권을 책상 위에 펼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아 씨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신탁의 비공개 공동 동의권자로 등재되어 계십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거죠. 그 역시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네? 비공개 공동 동의권자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김도아 씨가 결혼하던 그 해에 식품회사 신탁 구조를 이중으로 설계하셨습니다. 도곡동 빌딩과 상가 그리고 회사 지분 18%를 이전하려면 김도아 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공개 조항을 걸어두신 거죠. 그럴 리가... 저한텐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는데... 비공개 공동 동의권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어떤 가족 결의로도 단독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회장님께서 친필로 봉인하신 특별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다음 페이지를 펼치자 시아버지가 친필로 적어놓으신 문구가 한 줄 보이더군요. 공동동의권자가 본가 가족 결의에 의해 거주지에서 배제되거나 사실상 축출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본 신탁의 우선 지분 의사 결정권 전부는 즉시 공동동의권자에게 단독 귀속된다. 제가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멍하니 말이 없자 변호사님이 천천히 덧붙이셨죠. 쉽게 말해서 회장님이 김도아 씨의 서명이 없인 아무것도 못하게 해두신 것 외에도 시댁 식구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회사 일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 의사결정권 전부가 김도아 씨에게 단독으로 귀속되게 해두신 겁니다. 한마디로 도아 씨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자체로 다른 가족들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제야 저는 오래전 아버님이 저를 서재를 불러 신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으셨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아버님은 분명히 신탁을 잘 이용하면 고인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걸 전 그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 변호사님이 다시 못다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근데 그 단서 조항이 이미 오늘 발동됐습니다. 본가 식구들이 분명히 도아 씨를 강제로 집 밖으로 내몰았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네?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신 뒤에 가족들이 도아 씨를 어떻게 대할지 이미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에서 쫓겨나는 순간 모든 예외 조항이 적용되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가족들은 도아 씨에게 서명을 강요하다 거부당하자 보란듯이 내쫓았지만 자신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결국 원하는 걸 얻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미 예전부터 이 모든 일을 예상하고 준비해 두셨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그때 변호사님이 또 다른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도아 씨에게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친필이 분명한 글씨로 한도아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도아가 아니라 한도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엄마의 성을 따랐던 진짜 제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아버님이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어 편지지를 펼쳤더니 한 장 가득 빼곡하게 아버님이 저에게 남기실 말씀을 적어두셨더군요. 도아야, 너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해줄 날이 왔구나. 때는 30년 전 강원도 정선의 작은 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내가 죽다 살아났다. 그때 전국적으로 엄청난 폭설이 내려 교통이 통제됐고 난 사고를 당했지만 대형 병원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그때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준 야간 당직 간호조무사가 한 명 있었다. 그 사람 이름이 한순자였다. 그 후로도 나는 그 이름을 잊지 못하고 꼭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사업을 키우느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끝내 찾아가지 못했지. 그러다 몇 년 전 뒤늦게라도 그 사람을 찾으려 노력하던 와중에 어린 딸을 남기고 이미 오래전 고인이 되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딸이라도 찾아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데려온 아이가 바로 그 간호조무사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거기까지 읽던 저는 화들짝 놀라 편지를 들고 있던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버님과 돌아가신 저희 엄마에게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기 시작했죠. 난 그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환자였는데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가 다른 의료진을 설득해서 돈 한 푼 없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때 너희 어머니가 그러셨지.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라고. 난 그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사업을 일구며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 그래서 그때 갚지 못한 빚을 너를 통해 갚으려고 한단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철저하게 비밀로 하겠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정말 위기를 맞았을 때 제대로 빛을 발휘하게 될 테니까. 너희 어머니가 날 지켜주셨듯이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려 하니 부디 내가 없더라도 끝까지 너의 권리를 누리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바란다. 저는 그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친정엄마의 성함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죠. 저희 엄마의 성함은 분명히 한순자가 맞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하셨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났어요. 엄마의 고향 역시 강원도 정선이 맞았고요. 아버님이 늘 입에 달고 사시던 사람은 돈보다 숨이 먼저다 라는 말도 단순한 좌우명이 아니라 은인에 대한 아버님의 존경과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다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기막힌 인연으로 아버님과 제가 얽혀 있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다 막히더군요. 아버님이 고아인 저를 싸고 돌며 잘해주실 때 시어머니는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은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다른 가족들이 알게 된다면 혹시나 아버님에게 어떤 특혜를 받지 않을까 의심을 사거나 더 미움을 받게 될까봐 숨겨오신 거죠. 그러다 본인이 더는 저를 지켜주실 수 없게 되신 후에야 그 비밀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에게 부모가 없어서 배운 것도 없다고 무시당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전 부모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크게 성공해 회장님이 되실 분의 목숨을 구한 의료인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계셨고 그런 엄마가 살린 분이 30년 뒤에 시아버지가 되어 저를 지켜주신 거죠.
제가 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도, 이런 도움을 받게 된 것도 어쩌면 하늘에 계신 친정엄마의 뜻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갚지 못한 은혜를 갚고 저는 고아라고 무시당하는 현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힘을 얻고요. 전 그 편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진 분명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갈 자신감과 용기가 마구 솟아났다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 시댁에서 쫓겨나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당장 앞날이 막막해 눈물이 솟았는데 말이죠. 헌데 그때 변호사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드님에 대해서도 따로 조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회장님은 그 아드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으셨거든요. 네? 아주버님에 대해서요? 저는 의외의 사실에 놀랐는데 변호사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네, 사실 큰아드님이 회장님 몰래 회사 자금에 손을 댄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자금을 본인 계열사로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회장님 역시 그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자식이라 차마 끝까지 추궁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두아 씨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료들도 다 정리해서 저한테 맡겨놓으셨습니다. 전 그 말씀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까지 많은 준비를 해두셨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죠. 잠시 후 모든 설명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보니 생전 저와 따로 연락 한 번 한 적 없던 아주버님이 연락을 했더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다급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재수씨, 변호사한테 신탁에 대해 들었어요. 우리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맙시다. 20억 드릴 테니까 다른 거 문제 삼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은 어떻게든 제가 얻게 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싶어 안달이 났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멍청하게 속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전 그럴 생각 없습니다. 재수씨, 괜히 똑똑한 척하다가 다 잃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고. 재수씨 같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차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게 끝냅시다. 아주버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은 형법상 범죄인 거 모르세요? 변호사이신 분이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건 전부 녹취하겠어요. 제 말에 놀랐는지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이 할 말을 잃은 것 같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에 방을 잡고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서 당장 갈 곳도 없었고 아버님의 빈소를 지키느라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였거든요. 무거운 몸을 침대에 누이자 곧 잠에 빠져들 것 같았는데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아주버님이 아닌가 했는데 이번에 전화한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기 형이 대형 로펌을 선임했어. 당신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형이 진짜 본격적으로 짓밟으려고 할 텐데 당신은 절대 우리 형 이길 수 없어. 글쎄, 과연 그럴까? 여보, 아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바로 내려가야 했는데 솔직히 형이랑 엄마가 너무 단호해서 괜히 내가 한마디 했다가 당신만 더 힘들어질까 봐 고민했어. 그리고 어차피 형이랑 엄마가 마음먹었으면 무슨 수를 쓰든 뜻을 이룰 거고. 하지만 전 그런 남편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우리가 같이 사는 그 몇 년 동안 내가 가족들한테 그렇게 구박을 당해도 한 번도 앞에 나서준 적이 없었어. 미안해. 그렇지만 그땐 내가 나서지 않아도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셨잖아. 아버님은 아버님이고 내 남편은 당신이잖아. 그런데 당신은 결혼 생활 내내 나를 위해서 가족들 앞에서 얼굴 한 번 붉힌 적 없었지. 미안해 여보. 진짜 미안해. 근데 난 진심으로 당신이 다치지 않길 바래서. 저는 그 변명을 더 듣고 있기 싫어 얼른 하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 말 더 듣고 있을 시간 없어. 난 내일 아침에 급하게 가야 할 곳이 있거든. 어딜 가려고? 그건 당신이 알 거 없어. 더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아니 여보!
얼른 형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 나 이대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하지만 전 아예 대꾸도 없이 전화를 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30여 년 전 아버님과 저희 친정엄마의 흔적을 찾아보고 정말 그런 신기한 인연으로 이어진 게 맞는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행히 시청 문서고에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선시청 문서고로 찾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문서고 열람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시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잠시 후 담당 직원이 낡은 바인더 2권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하나하나 신중하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엄마의 성함을 찾아냈죠. 한순자, 간호조무사, 1993년 2월 입사, 1996년 11월 퇴직, 퇴직 사유 사망. 전 그 페이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흔적이 겨우 사망이란 2글자로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 옆 응급처치와 근무에 대한 기록을 넘기다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명 이태수, 담당 간호조무사 한순자, 연속 근무 시간 72시간. 72시간. 사흘 밤낮을 저희 엄마는 시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시아버지가 평생 엄마의 은혜를 잊지 못하셨던 이유가 그 종이 한 장에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의 사본을 받아들고 물어물어 엄마가 일하셨다던 보건의원의 옛 건물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이제 폐건물이 되어버렸지만 그곳에서 엄마의 30년 전 흔적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사흘 밤낮을 간호해 주셨던 환자분이 30년 후에 저희 시아버지가 되셔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엄마가 그때 한 일이 헛되지 않았던 거야. 엄마의 그 노력이 지금의 저를 살리고 있다고요. 잘 보고 계시죠? 그리고 아버님, 저 앞으로도 씩씩하게 잘 지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갑자기 허기가 느껴져 몇 걸음 옆에 있는 허름하고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 혼자 동네 사람을 상대로 소박하게 장사하는 집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할머님이 절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이 아가씨 어디서 본 것 같이 낯이 익네? 누굴 닮았지?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30년 전에 옆 건물 자리에 있던 보건의원 아세요? 거기서 일하시던 한순자라는 간호조무사가 저희 엄마예요. 혹시나 하고 건넨 말에 할머니의 표정이 삽시간에 놀라움으로 바뀌셨습니다. 아이고, 그게 참말인가? 색시가 그 순자 딸이라 이 말이야? 아유, 어쩐지 얼굴이 많이 닮았네. 저희 엄마를 아세요? 아, 당연히 알다마다. 싹싹하고 똑똑해서 사람들이 다 좋아했지. 참 아까운 애였는데 어린 딸 혼자 두고 너무 일찍 갔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했었어. 그때 그 딸이 너란 말이지. 세상에, 순자 어릴 때랑 아주 판박이네, 판박이야. 전 그 할머니로부터 30년 전 엄마가 어떻게 지내고 또 일하셨는지를 자세히 듣게 됐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하던 저에게 그 할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순자는 참 정이 많은 애였어. 자기가 나서서 의사도 설득하고 대신 약값도 내주면서 돈 없는 사람도 망설임 없이 의원에 드나들게 도와줬거든. 사람들이 고마워하면 세상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그 말을 들으며 전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아픈 사람의 약값을 내주던 엄마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오는데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도아씨,
회장님이 사망 직전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셨다는 진술이 나왔어요. 마지막까지 회장님 곁에 있던 간병인이 약 복용을 방해했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게 혹시 큰아들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상속 분쟁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도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에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설마 아주버님이 그런 짓까지?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확실해 보이네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고 목소리에 힘을 주며 변호사님을 향해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쪽 방향으로도 정식 조사 신청해 주세요. 아버님이 평생 일군 회사와 자산을 그런 인간들한테 빼앗기게 둘 순 없어요.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 입원하셨던 병원 주치의를 만나서 진료 기록 확보해둘 생각입니다. 혹시나 저쪽에서 그 기록까지 손대기 전에요. 저는 전화를 끊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무실 앞 골목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마주하게 됐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오늘 우연히 간병인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 간병인은 형이 직접 뽑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형이 무슨 짓을 벌인 건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사실까지 알고 더는 도저히 형 편을 못 들겠어. 그래서 당신이랑 같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의 진실을 밝혀보고 싶어. 전 그런 남편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몇 년을 제가 당하는 것도 시댁 식구들의 횡포도 모른 척하던 사람이 갑자기 제 편에 서겠다고 하는 걸 온전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이제야 아주버님이 무서운 짓을 벌인 것 같으니까 내 편에 서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만약 그쪽이 이길 것 같았으면 끝까지 침묵하고 있었겠지. 안 그래?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본인의 생각은 없이 그저 피해보지 않고 당신만 안전하길 바라면서 귀 막고 눈 감고 그 오랜 시간을 내가 당하고 사는 걸 보며 방관만 하더니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됐어. 돌아가. 난 이제 당신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변호사님 도움받으며 얼마든지 싸울 수 있으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도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뒤집는지, 그리고 고아라고 무시당하던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가 뭔지, 그 결말이 진짜 소름 돋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푼 판노블에서 바로 이어서 들으실 수 있어요. 귀로 듣는 오디오 소설이라 그냥 틀어두기만 하면 되고 앞부분은 무료, 이후도 한 편에 100원밖에 안 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으니 무료 10화 혜택 꼭 받아가세요.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판노블에는 이런 100화가 넘는 고자극 사연이 가득하니 다른 작품들도 꼭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